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듯 보이나 힘든 삶을 살아온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세상은 원래 혼자 사는 거로 생각했고 남에게 기대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 생각하며 살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바란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애써 외면하려 해도 버려진 강아지를 보면 자꾸 눈길이 가고 저보다 힘든 사람들을 보면 제가 뭐라고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민이었을까요? 그러다 저는 어느 할머님을 도와드렸던 일이 있었고 그 일 이후로 저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도 기억이 없어요. 그냥 제가 태어나서부터 거기가 제 집이었죠. 보육원에서의 삶이 꼭 불행했던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잘해주셨고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것은 누군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었죠. 언젠가는 나 혼자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보육원을 퇴소하게 됐습니다. 사실 많이 막막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러다 운 좋게 작은 부품 조립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온종일 좁은 공장에서 기계 소리를 들으며 손을 쉬지 않고 움직여야 했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순간들이 많아 일하는 게 버거울 때가 많았죠.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살아가려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며 몇 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다 직장 동료 언니들과 문득 대화하다 계속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윤아, 너 여기서 계속 있을 거야?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어? 네? 아직 딱히 생각해 본 건 없어요. 서울 한번 가볼 생각 없어? 거긴 일자리도 많고 기회도 훨씬 많잖아. 맞아.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솔직히 월급도 그렇고 한계가 있잖아. 서울 가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근데 서울에서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집값도 비싸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건 그렇지. 근데 기숙사에 있는 회사들도 많아. 그런데 들어가면 월급도 더 아낄 수 있고 환경도 훨씬 나을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훈이 너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은 그냥 먹고 살려고 다니는 거잖아. 맞아. 너는 뒤에서 도와줄 부모님도 없으니까 더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그런가요? 그럼 진짜로 한번 고민해봐. 너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어디서든 혼자 버텨야 하는 거라면 더 나은 환경에서 버티는 게 낫지 않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동료 언니들 말대로 아무리 아껴도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었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는커녕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버거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서울에 가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일도 많고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였어요. 고민 끝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어요. 서울에 가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올라와 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정하더라고요.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저한테도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단기간에 몇백을 벌게 해주겠다느니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스마트폰을 조립 및 검사를 하는 공장에 취업하게 되었고 앞에 일했던 경력을 토대 삼아 제법 일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올라와 취업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그건 바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들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회사도 코로나로 인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이 막히면서 공장이 파업과 무급휴직을 반복하다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 또한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에 놓이고 만 거죠. 정말 막막했어요. 그동안 벌었던 돈은 서울에서 자취방을 구하는 데 다 써버려서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일당이 아닌 주급으로 받는 일이라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집안 마트에서 간단한 먹을거리를 사 먹으며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장면을 자꾸 보게 됐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마트에서 1kg짜리 작은 쌀을 매번 5단에 숨기고 유유히 나가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착각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못해 저는 할머니를 불러 세웠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말을 못 알아듣는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이내 고개를 획 돌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할머니를 자주 마주쳤어요. 어느 날은 마트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서성이시더니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왠지 마음이 쓰여 마트에서 삼각김밥과 따뜻한 어묵 국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마트 밖에서 주저앉아 계시는 할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들여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길이 닿자 움찔하며 저를 바라보셨고요. 그러더니 천천히 삼각김밥을 집어 드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뜯고 음식을 입에 넣는 걸 보고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 앞에서 비를 맞으며 서 계신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옷이 이미 다 젖어 있으신 상태였고요. 저는 다가가 우산을 펼쳐들고 말없이 할머니 위에 씌워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소매를 꼭 잡았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가만히 서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가 손을 놓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의 만남도 잦아질 무렵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할머니는 마트에서 또 쌀을 품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는 결국 큰맘 먹고 10kg짜리 쌀을 하나 사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가져가세요. 자꾸 훔치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셔서 이렇게 맨날 쌀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쌀 사드릴게요. 매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 저도 이제 눈 감아드리기 어려워요. 저도 많이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남 돕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할머니, 이렇게 힘들게 마트 나오시는 거 보는 것도 이젠 보고 있기가 그러네요.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무겁죠? 제가 집까지 가져다 드릴 테니까 자, 같이 가요. 제가 같이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고맙다는 듯이 활짝 웃으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따라오라는 듯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셨고 저도 할머니를 따라 그 무거운 쌀을 들고 낑낑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엄청나게 큰 저택이었습니다. 혹시 남의 집을 오신 건 아닌가 싶어 살짝 걱정도 되긴 했었죠. 집 앞까지 따라가 문 앞에 쌀을 내려놓고 나니 할머니가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다시금 환하게 웃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울지 마시라고 다독여드리는 사이에 할머님께선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헐레벌떡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중년 남성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또 어디 다녀오셨던 거예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눈 깜짝할 새 자꾸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사람 걱정되게. 아가씨는 누구세요? 저 할머니를 마트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가끔 쌀을 가져가시길래 제가 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세요. 가끔 예전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시거든요. 지금이야 저희가 잘 돼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지만 어렸을 적엔 정말 힘들게 살았어서 어머니가 치매가 오신 뒤로 자꾸 저희 밥을 제대로 못 먹이셨던 게 생각이 나시는지 이렇게 꼭 마트에서 쌀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마트 주인분께는 미리 돈도 다 들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아가씨께 불편하게 한 건 아닌지.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쌀은 아가씨가 사주신 거예요? 사정이 괜찮으신가요? 저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냥 할머니가 필요해 보이셔서요.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줄 몰랐습니다. 쌀값은 제가 다시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실래요? 어머니 덕분에 귀한 인연을 맺었는데 그냥 보내드리긴 너무 죄송해서요. 감사드린 마음도 있고요. 저녁이요? 네, 간단한 집밥이라도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셨는데 감사 인사만 드리고 보내드리기엔 너무 실례되는 것 같아서요. 식사라도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네요.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럼 식사만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오래는 못 있어서요. 그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발을 들어섰고 넓고 정돈된 거실, 고급스런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더라고요. 확실히 잘 사는 집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엔 괜히 들어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낯선 공간에 발을 들인 게 새삼 실감이 났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뻣뻣하게 굳어버린 몸이 뜻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드님은 익숙한 듯 할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으셨고 저는 어쩔 줄 몰라 서성이다가 식탁 옆자리에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조리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냄새도 좋더라고요. 따뜻한 집밥 냄새, 언제 맡아봤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뭔가 부적절한 자리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쌀만 전해드리고 돌아갔어야 했나 싶고 괜히 신세지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가족의 공간에 제가 섞여 있다는 게 가장 어색했던 거죠. 그때 아드님께서 하나둘 밥상을 채워주셨고 제 앞에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드시면 돼요. 참 닮았어.
아주 많이 닮았어. 어머니, 또 누구랑 닮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친구, 네 일하는 친구 있잖아. 그 사람하고 똑 닮았어. 네? 저요? 어머니, 혹시 종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종수라고 예전에 같이 사업했던 친구가 있어요. 어머니가 가끔 아직도 그 친구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아가씨랑 많이 닮기는 했거든요. 저도 생각만 하고 있었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정말 닮았는지 사진만 한번 보실래요? 이분이 친구분이세요? 네, 보시기에도 많이 닮은 듯하죠? 세상에 닮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아드님은 저에게 핸드폰을 내미셨고 저는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 싶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왠지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익숙하다고 해야 할까요? 얼굴형도 눈매도 입술 선도 어딘가 제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은 기분이 들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몇 번이고 다시 봤지만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까지 하는 거 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평소 남에게 꺼내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던 제 이야기를 저 자신도 왜 꺼내는지 모른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예? 보육원이요? 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태어나면서부터 부산에 있는 보육원에서 지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바로 나와서 저 혼자 독립했고요. 제가 보여드린 이 친구도 어릴 때 아이를 떠나보낸 적이 있다고 했어요.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몇 번이고 찾으려 했는데 결국 못 찾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부산 사람이 아닌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같이 만나보시겠어요? 정말 찾고 싶었던 사람이 아가씨일 수도 있잖아요. 지역도 다르고 이렇게 우연히 마주친 인연인데 이런 상황을 쉽게 믿기는 저도 사실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사진을 보고 나니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건 맞아요. 혹시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제 말을 들은 아드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곧바로 친구분께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만나뵐 수 있을 것 같다며 장소는 정해지는 대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해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왠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오는 내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대하면 안 된다고 그냥 우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사진 속 남성과 제 얼굴을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온몸이 긴장된 상태가 되더라고요. 점심을 먹으려다가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거울 앞에 서서 괜히 머리를 몇 번이고 정리했습니다. 괜히 기대하지 말자. 그냥 인연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정말 우리 아빠가 아닐까 기대가 되는 마음은 거짓말할 수 없었죠.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결국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일찍 집을 나섰고 발걸음을 옮길수록 가슴이 점점 더 뛰었습니다. 걱정 반, 긴장 반, 혹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어쩌지? 아니, 만약 정말로 어떤 연이 있는 거라면 그땐 또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만남이었지만 저는 아직도 이게 현실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뭔가 누군가 저 몰래 몰래카메라를 하는 건 아닐까 현실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와 계신 걸까? 아니면 제가 먼저 도착한 걸까? 손에 땀이 배어 나오는 걸 느끼면서도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한 남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진과 다르게 실제로 마주하니 훨씬 더 강하게 느껴졌고 묘한 익숙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분도 저를 바라보며 몸이 굳어 계셨고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가족이라는 걸. 그리고 그분 역시 같은 걸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저희 두 사람은 동시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설마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뵙자마자 눈물이 나요. 친구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보니까 믿기지가 않네요. 저도요. 사실 오늘 오면서도 계속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막상 마주하고 보니까 그냥 제 아버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제가 알기론 1991년도에 보육원에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태어나자마자요. 시기상으론 그 해가 맞는 듯 싶네요. 정말 제 아버지신가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시기상으론 맞는 듯 싶습니다. 만약 정말 맞다면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저 단 한 번도 부모님이 누굴까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늘 궁금했고 왜 저는 혼자였는지, 왜 저만 부모님이 없는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저를 두고 가신 건지 항상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리움보다는 원망이 더 컸죠. 정말로 어떻게 저를 버리게 된 거죠? 대체 왜 저를 찾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제 와서 아버지를 찾았다고 기뻐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너무 오랜 시간 혼자였는데 힘들 때 아플 때 기댈 것도 없었고요. 가족이 있었더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저를 찾고 싶으셨다면서 왜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저를 찾으려고 하신 건가요?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저도 이해합니다. 당연히 원망스러울 거고요. 그동안 제가 지훈 양을 찾지 않으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찾고 싶었어요. 정말로 너무 간절하게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드디어 만나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게 되었네요. 다소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껏 지훈 양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친아버지라 생각했던 그분께서는 어렵게 지난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저의 어머니라는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임신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설레었고 출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버지 생각과는 달랐더랬죠.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보다 자유로운 삶을 더 원했던 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엄마가 된다는 책임감을 무척이나 부담스러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편지 한 장만 달랑 놓고 집을 나가버리셨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 결혼이라는 게 나한테는 너무 답답한 굴레였고 아이까지 생기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생각이 들어버렸지 뭐야. 나는 아직도 즐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왜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지? 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당신이랑 너무나도 달라. 당신은 책임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가족을 위해 살아가려 할 테지만 나는 아니야. 난 그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을 뿐이라고.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모든 게 무거워졌어. 주변에서는 어머니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성이 생긴다고 했지만 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감정이 생기지는 않더라고. 오히려 점점 더 답답하고 숨만 막힐 뿐. 나한테 아이를 책임지라고 하지 마. 나는 그런 거 못해. 억지로 남아서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결국 후회할 거라고. 아이한테도 좋을 게 없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 찾지 마. 나한테 다시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고. 당신과 아이의 존재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거야. 새 사람으로 지낼 거라고. 나는 나대로 살 거니까 부탁이니 아이와 나는 잊고 살아줘. 생명이니 지우지는 않을 거야. 그렇다고 키우지도 않을 거고. 그동안 고마웠어.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이 상황이 무척 당황스러우셨지만 임신 기간에 겪은 혼란과 호르몬 때문에 잠시 친정으로 쉬러 갔겠거니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워낙에 평소 감정 기복도 심한 편이고 변덕스러운 성격이라 이번에도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겠거니 하고는 금방 돌아오리라 믿었다는 겁니다. 연애 시절에도 틈만 나면 어디론가 말없이 떠나버리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돌아와 해맑게 웃는 철부지였다죠. 하지만 이번은 정말로 영영 떠나버린 것인지 몇 달이 지나도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을 찾는 일이 지금처럼 쉬운 것도 아니었고 간절한 마음에 어머니를 찾아 나섰지만 알 길이 없었고 저의 외할머니 되시는 그분조차도 아버지의 연락을 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출산일이 지나서도 어머니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외할머니와 겨우 통화가 닿아 어머니의 행방을 묻자 오히려 냉정하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머님, 제발 저한테 혜진이 소식 좀 알려주세요. 그 사람 지금 진짜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혜진이? 인제 와서 그 애를 찾긴 왜 찾아? 버린 건 너 아니었어? 제가 버리긴 누굴 버려요, 어머님. 혜진이가 혼자 떠난 거잖아요. 어머님도 아시면서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떠났지. 그런데 왜 떠났을까? 너랑 사는 게 재미없어서 떠난 거 아니었겠어?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혜진이가 임신한 후로 더 신경 쓰고 아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끼긴 뭘 아껴? 그 애가 네 옆에 있던 게 더 지옥 같았다고 하던데? 어머님, 제발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혜진이가 나간 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혜진이가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볼게요. 넌 아직도 꿈을 꾸는구나. 혜진이가 너 같은 놈 다시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래도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혜진이가 떠난 뒤로 저는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조차 모른다고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아우, 됐어, 됐어. 이제 와서 무슨 아빠 행세야. 그때 그렇게 간절했으면 진작에 나간 걸 찾아야지.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러는 거야? 저는 혜진이가 사라지자마자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행방을 알 수 없었잖아요. 어머니까지 저를 밀어내시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다고요. 그래서 인제 와서 날 찾아와서 묻겠다고? 넌 내가 네 편 들어줄 거로 생각했니? 아니요. 하지만 최소한 아이의 소식만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혜진이가 어디 있는지 아시면 제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그 애는 이제 내 딸도 아니야. 나도 몰라.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나도 그 애랑 연락 끊은 지 오래야. 알아서 살겠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솔직히 알고 있어도 안 알려줄 거야. 너 같은 놈 내 딸이랑 다시 엮이는 거 꼴도 보기 싫거든. 어머니 제발요. 혜진이가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혜진이를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아이를 찾고 싶어요. 아이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참, 지 씨라고 아이는 엄청 찾네. 그 애는 보육원에 맡겼다고 들었어. 예? 보육원이요? 어느 보육원입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네가 키울 거야? 네가 무슨 수로? 인제 와서 찾아봐야 아무 의미 없어. 네 애가 어디 있든 어떻게 살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냥 잊고 살아.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들어보니 딸이던데. 아유, 하필 낳아도 딸을 낳아. 치질이도 자식 복 없지. 아유. 딸이랍니까? 정말 딸이에요? 어떻게든 찾아서 제가 보살필 겁니다. 그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의미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제발 보육원 이름이라도.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아유, 몰라.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나한테도 이제는 다시 연락하지 마라. 전화선 다 뽑아버리고 나도 이사가 버리라니까. 그렇게 외할머니는 전화를 무책임하게 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이던 실마리마저 끊어진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보육원이란 보육원을 다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이 경기도였기에 서울과 경기권의 보육원들만 수십 곳이 되니 찾는데 어려움이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찾다 못해 포기하게 되었던 거고요. 요즘처럼 인터넷에 이름을 검색만 하면 단번에 나오는 시대도 아니었고, 보육원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쉽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저를 찾기에는 듣기로도 아주 버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딸이 부산에 있을 거라고는 더욱더 상상도 못했겠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제야 저는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도 저를 찾기 힘들어 했었는지, 왜 수십 년을 헤매야만 했는지, 어렸을 때부터 늘 궁금했던 저의 의문점들이 이제야 비로소 해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찾으려 했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살아왔을지 생각해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반면에 저의 어머니라는 사람의 행동에는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며 집을 나와버린 사람. 연락조차 되지 않고 아이를 전혀 관련도 없는 저 먼 부산까지 가서 보육원에 맡긴 뒤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입을 닫아버린 외할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애초에 책임질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태어나서부터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하고 생각했던 스스로가 어리석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머니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죠.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가능성 속에서도 계속해서 저를 찾으려 했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아이를 보육원 수십 곳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으려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 노력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얼마나 절박했을지 생각할수록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고 억울함도 서운함도 원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저를 잊지 않았다는 것, 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지켜보던 할머니 아드님께서도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지훈 씨가 우리 어머니께 쌀을 사다 주셨다고 했을 때도 참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인연까지 이어지다니 우리 어머니가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데도 그걸 헤아리고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덕분에 어머니도 잠시 정신 돌아오셨을 때 말씀드리니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워하셨는지 몰라요. 참 지훈 씨 반듯하게 잘하셨어요. 부모 없이 큰다고 서럽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을 텐데 그걸 다 견디고 이렇게 너무 다정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졌으니 정말 장하게 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딱히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닌데요. 그러게요. 친구 말대로 정말 이렇게 잘 자라줘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이렇게 바르게 예쁘게 커주었으니 제가 너무 미안하고 또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게 만났으니 앞으로 내가 힘들었던 날들 다 갚을게요. 그 이야기를 끝으로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저와 아버지는 함께 제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나누지 못한 이야기도 많았고 조금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었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시더라고요. 작은 원룸, 오래된 가구들, 최소한의 살림살이.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금방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던 아버지는 깊은 한숨까지 내쉬었죠. 낡은 주방과 좁은 침대, 벽에 걸린 몇 안 되는 옷가지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안타까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토록 찾고 싶었던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 보시기에도 많이 힘드셨겠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이제라도 옆에서 보살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현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으니 더는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이제야 어렵게 찾았는데 또다시 떨어져 살 수는 없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후회와 안타까움 그리고 진심 어린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망설이는 듯 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여시며 혹시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다면 언제든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환경으로 제 꿈도 못 펼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일을 했다 하니 많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저는 아직도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아버지를 찾게 된 것도 믿기지 않고 함께 살자는 제안과 이런 복을 누가 누려도 되는 건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혼자 버티는 게 익숙했던 저는 누군가가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함께 살자고 하시고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다면 지원해 주겠다고 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믿기지 않으면서도
저를 이렇게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그냥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는 서로를 향한 감정만으로는 부녀 관계임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확실한 확인을 위해 제가 먼저 친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대화를 마친 후 아버지는 아쉬운 기색을 보이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아버지와 저는 함께 친자 확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긴장감이 감돌았었죠. 생김새로만 봐도 부녀인 듯 확실해 보이나 정말 혹시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검사 자체가 주는 긴장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고 저희는 공식적으로 부녀 관계임을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문서로 확인하는 순간 감정이 북받치더라고요. 서로를 향한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저에게도 드디어 아버지의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 꿈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라 곁에서 지지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넘치도록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와 다시 만난 후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그 후에는 종종 만나 함께 식사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제 걱정을 많이 하셨었죠. 혼자 사는 제 생활이 편하냐고, 혹시 부족한 건 없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하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살자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처음엔 망설여지더라고요.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터라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족이라는 존재가 아직 낯설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생각해보라며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좁고 낡은 원룸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이 공간이 이제는 제게 익숙한 곳처럼 느껴지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늘 혼자 끼니를 해결하고 아플 때도 혼자 견디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저를 걱정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결국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당장에 언제든 들어와도 된다며 저를 위한 준비를 이미 다 마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 싶어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넓고 깔끔한 거실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제 방을 안내하셨죠. 문을 열자 환한 햇빛이 들어오는 방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작은 원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깔끔했죠. 벽지는 새하얗고 가구들도 하나하나 신경 써서 배치된 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창가 쪽에는 푹신해 보이는 1인용 소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보니 기본적인 옷가지들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젊은 여자 옷을 어떻게 알고 사신 것인지 세심한 배려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저를 찾게 될 거라고 믿고 그때를 대비하여 이 집을 마련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지만 언젠가 제가 돌아오면 함께 살고 싶어 외로움을 견디며 이곳을 지켜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벅찬 감정이 몰려와 방 한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었죠. 너무 늦게 왔지만, 너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돌아올 곳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래, 많이 힘들었지?
지금까지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이제 더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네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부터는 내가 지켜줄 거니까.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널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저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가족과 함께요. 저는 평생 혼자였는데 갑자기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꿈 같아요. 아니, 오히려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왜 네가 그런 고민을 해야 해? 넌 내 딸이야. 내 피가 흐르는 아이고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내 가족이야. 이제는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말고 힘든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 이제부터라도 행복하면 돼. 그럴 자격 충분히 있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 좋은 걸 받아도 되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이 상황이 낯설고 꿈처럼 사라질까봐 겁이 나요. 그 시간들을 다 함께 채우면 되지. 네가 혼자였던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이제부터는 내가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여긴 이제 네 집이야. 그리고 난 네 아버지야. 저는 조금씩 아버지의 품에서 적응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아버지는 서두르지 않고 제 속도에 맞춰주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따뜻한 집에서 편히 쉬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더 이상 매일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주었죠. 그러면서도 저는 고민했어요. 이렇게 마냥 아버지께 의지하며 살아도 될까? 그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저도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제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다고요. 아버지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다니던 카페 아르바이트를 정리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조금씩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류 정리나 간단한 업무부터 맡았지만 차츰 회사가 돌아가는 방식도 익히고 직원들과도 조금씩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였어요. 여전히 어색하고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나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볼 수 있다는 게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버지와는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평범한 일상과도 다름없지만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일들이요.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주말이면 아버지와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길어야 몇 마디 주고받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하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제게 운전을 배워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늘 대중교통만 이용하며 살았기에 운전이란 걸 한 번도 해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어차피 면허를 딴다 해도 차 살 돈도 없고 써먹을 수가 있겠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직접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고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종 면허를 따서 운전을 제법 하고 다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장을 보러 갔을 때도 저는 문득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쌓일수록 저는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혼자일 때는 몰랐던 따뜻함과 안정감을 이제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주저 말고 도전하라고요.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이제는 그 길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가족이 있어요. 저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법을 배워본 적은 없지만 이제라도 조금씩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